안녕하세요. 이젠 일을 그만두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 여유가 생겨서 이 채널을 매일 들어와서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이젠 광팬이 되어 하루라도 썰밤 없이는 지내지 못한답니다. 사랑하는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 과거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장에서 일하다가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 다 직원으로 일했는데 결혼하면서 시장에 좋은 자리를 하나 얻어 채소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들, 딸 낳고 업고 다니면서 참 열심히도 살았죠. 자식들이 조금 크자 장사하면서 봐주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보냈답니다. 장사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잘 되는 날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저희 네 식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돈을 충분히 벌었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건 물론이고 단골 손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주 딱한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제 자식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10살 아이였는데 시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구경만 하고 돌아가곤 했답니다. 할아버지와 둘이 사는데 가난하고 딱한 사정이라 정을 많이 줬습니다. 민구가 오늘도 학교 끝나고 시장 놀러 왔니? 아줌마 안녕하세요. 집에 들렀다가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약 사러 나왔다가 시장 한 바퀴 돌고 가려고요. 할아버지 건강이 약해져서 어떡하니? 민국이 너 밥은 먹었니? 네, 아침에 먹었어요. 뭐? 지금이 오후 3시인데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안 되겠다. 아줌마 따라와. 자주 배를 곪는 민국이라는 소년에게 자주 베풀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가 생각나기도 했고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삐쩍 마른 몰골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시장 가게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민국이를 자주 데리고 가던 곳은 팥죽 가게였어요. 그걸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거든요. 민국아, 팥죽 2그릇 먹어라. 아줌마는 아까 떡을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네. 아, 그럼 한 그릇은 할아버지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내가 생각 못했구나. 그래, 할아버지 가져다 드려라. 포장해달라고 할게. 고맙습니다, 아줌마. 10살 소년 민국이는 늘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보면 볼수록 정이 가고 예뻐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제 남편이 독감에 걸려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 남편의 빈자리를 민국이가 채워줬답니다. 아줌마, 제가 옆에서 조수 역할 할게요. 민국아, 시장 한 바퀴 돌았으면 집에 가라. 너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겠니? 뭐 어때요? 허구한 날 저한테 팥죽도 사주시고 떡이랑 밥도 사주시잖아요. 밥값 한다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부려 먹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민국이는 이미 제 옆에 서서 손님에게 줄 채소를 비닐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우 참, 민국아. 그럼 조금만 부탁할게. 손님 빠지면 너도 집에 가는 거다. 제가 알아서 집에 갈 테니까 손님들한테 집중해요. 아유, 미안해서 어쩌니. 그래, 같이 장사해보자. 민국이는 해가 지기 전까지 제 옆에서 조수 역할을 똑똑히 했답니다. 자, 여기 일당이다. 오늘 수고 많았어. 이 돈으로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싫어요. 돈은 거절할게요. 아줌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이럼 제가 돈 벌려고 도와드린 것 같잖아요. 민국아, 여기서 네 마음 모르는 상인 하나도 없어. 이 아줌마는 더더욱 너의 진심을 잘 알고 있고. 이 돈 받아. 엄마가 주는 용돈이다 생각하고 어서 챙겨라. 엄마가 주는 용돈이요? 와,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엄마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데 아줌마가 그런 말씀하시니 너무 듣기 좋은데요. 그래? 그럼 엄마라고 불러라. 나도 아들이라고 부를게. 민국이는 진심으로 기뻐하더군요. 물론 저도 착한 민국이가 엄마라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엄마! 아이고, 내 아들 민국이. 그래, 오늘 하루 수고했다.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할아버지한테도 말동무가 되어드려라. 고마워요, 엄마.
이만 가볼게요. 소녀는 부끄러웠는지 뛰어서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민국이는 학교 끝나면 시장에 들러 저희 부부의 채소 가게에 와서 일을 돕기도 하고 함께 팥죽도 먹곤 했답니다. 저와 남편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들처럼 잘 따랐죠. 엄마 아빠, 제가 도움이 된 줄 모르겠네요. 민국아, 너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을 말했냐. 누가 어린 너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면 어쩌려고 그래. 저 용돈 벌려고 하는 건데요. 아 맞다, 그렇지? 좋아, 오늘도 수고 많았으니까 일당 줄게. 집에 가서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어라.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시장 상인들은 민국이가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고 진짜 아들 삼으라는 말도 했어요. 저도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 시장 안에서만 엄마 노릇을 아주 조금 해줬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채소 배달을 나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그냥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시장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국이도 제 옆에서 같이 걱정했어요. 엄마, 배달하고 오는 길이 막히나 봐요. 오늘이 주말이니까 아마 차가 많이 막힐 거예요. 그렇겠지? 차가 많이 밀려서 늦는 거겠지? 하지만 차가 막혀서 남편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곧 경찰이 찾아왔고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했답니다. 저는 가게 문 닫는 것과 옆에 있던 민국이를 잊어버리고 경찰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까요? 민국아, 넌 너희 집에 가야지. 어서 집에 가.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두 눈을 감고 경찰차가 출발하길 기다렸어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경찰관이 입을 열더군요. 제 남편은 이미 사망했다며 영안실 가서 확인하자고 했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들에게 부축을 받고 내려갔죠. 하얀 천을 내리며 보여준 싸늘한 남편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실신했다가 오열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일할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소 가게를 정리하려고 시장 상인 회장에게 찾아가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팔지 못해 썩은 채소를 치우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제 앞에 민국이가 서 있더군요. 심각한 상황인 걸 인지한 민국이는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군요. 아줌마, 이제 가게는 그만두는 거예요? 민국이구나. 오랜만이네. 아저씨 장례식 때 갔었는데 아줌마가 절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때 하염없이 울고 계셨거든요. 너도 장례식에 왔었니? 그래, 고맙구나. 아줌마는 이제 시장에서 나간다. 다른 상인이 들어올 거야. 민국아, 널 더 많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줌마, 이제 우리 못 보는 거예요? 글쎄, 지금은 아줌마가 많이 힘들어서.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선 민국이를 다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서 누군가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답니다. 장사를 접고 집으로 돌아와 어린 아들, 딸을 보며 지냈어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남편만 생각하며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답니다. 남편의 보험금도 입서 당분간은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이대로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 딸을 키워야 할 엄마이니 다시 일어서기로 했죠. 장사는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직업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다가 지게차를 알게 됐어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끌고 다니며 일하는 게 멋져 보이기도 했고 이것이라면 일이 끊겨서 굶을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격증 학원을 등록했고 몇 달 동안 지게차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제 나이는 30 초반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주 젊었네요. 아무튼 지게차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육아와 경제활동을 같이 하게 되니 문제가 생기더군요. 어린 자식들이 제가 퇴근할 때까지 놀이방에서 놀거나 학원에 갔는데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많이 서운해했답니다. 제가 몸이 2개가 아니라서 일을 포기할 수 없어 아이들에게 매일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착했던 아이들은 사춘기 나이가 오니 반항을 좀 했습니다.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주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최선을 다해 엄마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게 많은 저였으니 아들과 딸이 자꾸 엇나가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심했어요. 아들은 단순히 반항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딸은 중학교 때 가출을 여러 번 해서 일하다 말고 경찰들과 찾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폭주족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달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면 아이들이 이럴까요? 저는 정말로 반성과 후회를 많이 하며 자식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사춘기가 지난 딸아이는 고등학교 때 맘 잡고 공부를 했고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보냈죠. 지게차 기사로 일하며 자식들 대학을 졸업시키고 취직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걸 지원해줬습니다. 남매는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30 언저리가 되었을 때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어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자부하면서 제 일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딸이 3년 만에 쫓겨나서 제 집으로 왔답니다. 연희야, 너 연락도 없이 집에 웬일이야? 엄마, 나 재수 못 붙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엄마 사위랑 이혼하게 생겼어. 내가 다른 남자랑 잠깐 아주 스치듯 바람을 한번 피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네? 아주 쫌팽이가 따로 없다니까? 뭐야? 너 바람 피웠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어디 할 짓이 없어 바람을 피워? 저는 딸아이 등짝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파!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도 피울 수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해? 연희 너 진짜 정신 나간 애구나. 이 정도로 바닥이었니?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이토록 당당할 수가 있는 거냐? 몰라. 아무튼 이혼 소송한대. 엄마 사위가 제대로 눈깔이 뒤집혀서 나 엿먹이겠다고 난리야. 엄마, 위자료는 엄마가 좀 대줘. 내가 시집 가면서 일 때려치우고 놀았으니까 돈이 없는 건 알지? 아이고 트야. 연희야, 너 엄마랑 같이 김서방한테 가서 빌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빌어서 이혼은 막아보자고. 이미 끝났어. 사실 나도 그 인간이랑 사는 거 지겨웠어.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시집 가서 잘 사나 했는데 아휴, 이게 다 내 탓이다. 맞아, 엄마 탓이야. 엄마가 내 결혼 말렸어야지. 그 인간보다 100배는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는데 괜히 서둘러서 결혼했잖아. 정말이지 딸아이는 제 속을 뒤집다 못해 하얗게 태워버리더군요. 사위에게 연락하고 찾아갔더니 이미 이혼의 마음을 굳힌 상태라 제 사과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람난 딸아이가 위자료를 물어야 해서 제가 사위에게 돈을 지급하고 끝냈답니다. 그리고 딸은 오갈 곳이 없어 제 집에서 다시 같이 지냈어요. 대학까지 나왔으니 다시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할 줄 알았는데 팽팽 놀기만 했습니다. 화장 떡칠하고 매니큐어 바르고 밤마다 놀러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퍼질러 잠만 잤어요. 회유해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봤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번엔 아들이 며느리와 절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이 아들이 사고를 좀 쳤어. 회사 돈을 좀 가져다 썼는데 걸려가지고 잘려버렸네. 회사 돈을 썼다고? 횡령을 했단 말이냐?
그래서 회사에서 감옥 가기 싫으면 변상하고 꺼지라네. 엄마가 돈 좀 빌려줘야겠어. 아이고 두야, 너까지 그런 사고를 치냐? 네 동생이 이혼당한 게 엊그젠데 너마저 그런 못된 짓을 해? 엄마, 얼마 쓰지도 않았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5천만 원밖에? 이 못된 놈아, 어디 회사 돈을 훔쳐? 진짜 인생 망치면 어쩌려고? 그래서 회사에서 돈만 물어주고 나가면 봐준다잖아. 엄마, 이 돈 안 내놓으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감옥에 갈 거야. 그러니까 좀 도와줘.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자연스럽고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혼을 실컷 내줬는데 결과는 제가 돈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제 탓이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5천만 원의 돈을 주고 아들이 감옥 가는 건 막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자기 위자료보다 많이 줬다며 자기한테도 돈을 더 달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엄마, 난 위자료 4천만 원 받았으니까 오빠랑 똑같이 맞춰줘. 뭐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엄마, 생각해보니까 1,000만 원도 적은 것 같아.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발 니들 알아서 좀 잘 살면 안 되겠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나 새 애인 만나서 재혼하려면 혼자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방 좀 구해줘. 자가는 아니어도 전세 정도 내줘야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들은 횡령한 돈을 막아줬으니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하며 잘 살겠다고 약속했고, 딸은 제가 데리고 있으면 술만 먹고 놀 것 같아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줘서 원룸으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왕 해주는 거 전세로 해주면 안 돼? 안 돼. 너 월세 내려면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할 거야. 네가 제대로 살길 바래서 월세로 해주는 거니까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봐라. 엄마 소원이다. 겨우 1,000만 원짜리 월세 해주면서 엄청 뭐라 하네. 알았어. 월세 내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겠네. 연희야, 엄마도 이제 늙었다. 이젠 더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스스로 좀 먹고 살아봐. 딸은 불만 가득한 얼굴이긴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리라 믿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들, 딸은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안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답니다. 지게차 기사로 일하는 것도 점점 힘이 들었지만 조금 더 버티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식들이 문제가 생겨서 절 찾아왔습니다. 딸내미는 원룸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아 보증금의 3분의 1을 까먹었고 유흥으로 빚을 크게 졌답니다. 엄마, 나 빚 좀 갚아줘. 한 3천만 원이면 돼. 술값으로 3천만 원을 빚졌어? 네가 사람이니? 그렇게 엄마가 부탁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살아? 술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걸 어떡하라고? 나 우울증이야. 힘들어서 술로 버티는 거라고. 술이 아니라 남자겠지. 너 호스트바 같은 비싼 술집만 골라다니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네 오빠가 그러는데 너 호스트바 선수한테 빚내서 용돈까지 줬다며?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오빠가 그런 것까지 말했어? 이 나쁜 놈이 돈도 안 빌려주면서 엄마한테 고자질까지 했단 말이야? 연희야, 엄마 돈 없어. 이젠 가진 게 없다고. 가진 게 왜 없어? 이 아파트 있잖아. 엄마 집 좀 줄이고 나 빚 갚아주면 되겠네. 이젠 내 집까지 빼앗아 가려고? 도대체 어디까지 뜯어갈 거니? 엄마, 난 월세 살았잖아. 엄마만 자가로 잘 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저는 화가 나서 딸내미 뺨을 갈기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려! 너한테 10원 한 장 못 주니까 파산을 하든 빚더미에 앉아서 살든 마음대로 해. 지금 나 때린 거야? 헐, 어이가 없네. 자식이 빚 좀 졌다고 따기를 날려? 엄마 진짜 못됐다.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래, 나가라. 다시는 이 엄마 괴롭히지 말고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해. 어우, 진짜 지친다. 엄마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괜히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러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거든. 제발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봐라. 이 엄마 등골 빨아먹고 속 태우지 말고 제대로 좀 살아봐.
딸내미는 절 노려보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파산하고 남은 빚을 갚아가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신을 차릴 때까진 먼저 딸을 찾아가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아들은 횡령금 사건 이후로 정신을 차렸는지 작은 회사에 열심히 다니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고생하고 있다고 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오늘 퇴근하고 오는 길에 게장이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괜찮죠? 게장? 그래, 좋다. 니들이 정신 차리고 사는 걸 보니 대견하다. 앞으로 사고 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살아. 너희 아이도 가지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당연하죠, 어머님. 그래서 맞벌이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 수고가 많다. 너희 부부나 내 딸이나 철들어서 잘 살면 여한이 없을 거야. 저희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형님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던데요. 파산하고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술집 드나든다네요. 그래도 일을 하긴 하잖니.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 돈 나올 곳이 없으니 알아서 고생하면서 성장할 거야. 그런데 어머님, 은퇴는 언제 하세요? 은퇴? 안 그래도 이젠 힘이 들어서 지게차 기사를 그만둘 생각이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했으니 후회 없이 그만둘 수 있을 것 같다. 30년이요? 와, 그럼 퇴직금이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오겠네요.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그걸로 내 노후 자금할 거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 은퇴하시면 저희가 축하 파티라도 해드릴게요. 은퇴 파티는 무슨... 난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너희들이나 맛있는 거 잘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 어머님은 맨날 열심히 살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네, 저희 부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됐죠? 아들 부부가 정신 차리고 살아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딸아이가 술과 남자를 좀 자제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제 바람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었답니다. 저는 곧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9천만 원을 받았고 대표님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주셔서 총 1억을 받고 지게차를 그만뒀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딸내미가 절 찾아왔더군요. 엄마, 퇴직했다며? 1억 받았다던데 정말이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냐? 네 오빠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다 아는 수가 있지. 아무튼 엄마 축하해. 고맙다. 넌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일은 하고 있는 거야? 편의점 알바로 대충 먹고 살아. 직업에 귀천 없다. 편의점도 좋은 직업이니 열심히 해. 엄마, 열심히 살긴 할 건데 나 돈 좀 줘. 지금 나 반지하에 사는 거 들었지? 최소한 지상으로 올라가게 보증금으로 3천만 원 정도만 줘. 얘가 또 돈 타령이네. 넌 내가 돈으로 보이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아껴 쓰면서 살 거야. 겨우 1억 가지고? 엄마, 내가 나중에 효도할 테니까 일단 돈 좀 줘봐. 안 되는 거 알면서 괜히 입 아프게 말하지 마라. 진짜 1억이야? 그래, 진짜 안 줄 거다. 너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 고생 좀 더 해봐야 해. 이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니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거야. 얼마나 베풀었다고 그런 소리래. 누가 들으면 대단하게 키운 줄 알겠네. 내가 부족한 엄마인 건 안다. 근데 네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라. 돈 벌고 니들 키우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봐. 딸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돈을 달라고 해서 호통치며 쫓아냈습니다. 이튿날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뜨더군요.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 딸이 저 몰래 카드를 3장 훔쳐가서 1,200만 원을 서비스 받았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될 리가 없었습니다. 모두 내 탓이오 하는 마음으로 잊어버렸고 딸이 꼭 제발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랬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자주 집에 찾아와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갔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하니 딸도 달라지는 날이 오리라 믿으며 긍정적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돈 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운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신축 아파트 하나 사두면 1년 안에 몇 천씩 오르는 거 아시죠? 그렇게나 많이 올라? 근데 난 불로소득은 별로 내키지 않아서.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투자해요. 저희 부부가 가진 돈으로 집 한 채를 사기엔 어려우니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너희 돈이 어디서 났니? 친정엄마가 주셨어요. 아유, 그랬구나. 근데 난 투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죠? 그럼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실장을 같이 만나러 가보실래요? 뭐하러? 난 안 한다니까. 어머님, 이게 저희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돈은 부족해서 사지도 못하고요. 1년 안에 몇천 오르면 바로 팔아서 이득 보면 서로가 좋잖아요. 어머님, 정직하게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투자해요. 네? 어머님.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 보채일까? 그럼 고민해보도록 하마. 정말요? 어머님, 그럼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퇴직금 불린다고 생각하고 꼭 좀 저희랑 같이 투자해요. 며느리와 아들이 확실하게 오를 신축 아파트라며 저를 현장으로 데려가서 공사 중인 걸 보여줬고 분양하는 실장을 만나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남은 집이 몇채 없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죠. 돈을 입금하자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다는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봤더니 전화번호를 바꿔서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설마 했는데 분양실장에게 연락해보니 아들 내외가 계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 집에 찾아갔더니 이것들이 이사를 하고 사라졌더군요. 제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저에게 사기를 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고를 몇 번 치긴 했지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사기당하고 얼마 뒤에 딸내미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1억 줬다며? 준 게 아니라 사기쳐서 가져간 거다. 이제 네 엄마가 자식한테 사기까지 당하네. 내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던 모양이다. 엄마, 오빠한테 그만큼 뜯겼으니까 나도 똑같이 줘. 뭐? 사기당한 걸 위로하러 온 게 아니고 돈을 달라고? 연희, 너도 참 대단하다. 아직 이 집이 남았잖아. 엄마,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내가 언제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야겠어?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숨이 막히고 온몸이 아픈 상황이었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쩌면 해탈까지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래, 이 아파트 팔아서 네 목 줄게. 이제 엄만 더 줄 것이 없다. 이젠 돈 달라고 오지 말아라. 네 오빠 만나면 뜯어낼 돈 없다고도 전해라. 진짜 줄 거야? 아싸, 좋았어. 다 포기해버리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딸에게 1억을 주고 집을 줄여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니 그거를 대충 먹고 살기로 했죠. 그렇게 1년을 지내는 동안 아들, 딸은 한 번도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해탈했으니 얼굴이라도 보길 바랬는데 돈 없고 힘없는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생활비로 돈을 다 쓰게 되자 보증금을 받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운동삼아 폐지나 주우면서 용돈벌이를 했죠. 제 몸은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 게 느껴졌고 아픈 곳도 많이 생기더군요. 어느 날 열이 심하게 나서 감기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꿈에 종종 보이긴 했지만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 날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꿈속의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뒤에서 뭔가를 꺼내서 제 목에 걸어줬습니다. 여보, 이거 선물이야.
어머 깜짝이야. 이거 뱀이잖아. 하얀 뱀이지. 이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내 선물 마음에 들어? 당신이 주는 거니까 고맙게 받아야지. 여보, 임자. 내가 먼저 떠나서 고생 많이 했지. 이젠 고생 그만하고 좋은 날이 올 거야. 그이는 따뜻한 미소를 짓더니 먼지처럼 흩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더니 어느새 열은 내려갔고 몸도 아프지 않았어요. 하얀 뱀을 목에 걸어준 남편 덕분인지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고 아픈 곳도 하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씻고 폐지 지우려고 고시원을 나가는데 중년 남자가 절 부르더군요. 저기 아주머니, 혹시 성함이 김영순 씨 맞습니까? 그런데요. 제 아들이나 딸이 무슨 사고를 쳤나요? 경찰이세요? 아유, 아닙니다. 전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을 보니 흥신소에서 일하는 소장이더군요. 흥신소? 저를 왜 찾아오신 거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아주머니를 찾고 있어서 제가 고용된 겁니다. 누가 저를 찾는 거죠? 감이 잡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랑 같이 가시죠. 그분이 미리 말하지 말고 모셔오라고 당부하셨어요.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죠? 아, 그래요, 갑시다. 어제 꿈자리가 좋았으니 한번 믿고 따라가 보죠. 그렇게 흥신소장의 차를 타고 달려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VIP 1인실 앞까지 데려다준 흥신소장은 저 혼자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누가 저를 이런 곳에 부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찾는다는 사람은 암투병 환자였어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데다 얼굴이 하얘서 산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기 저를 찾으셨다고요? 누구신데 사람까지 고용해서 저를... 엄마. 네? 엄마라고요? 제가 모르는 아들이 또 있었나요? 아줌마, 나 민국이에요. 시장에서 뛰놀던 민국이요. 아줌마가 아들처럼 잘 챙겨주던 민국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과거 여행을 급하게 했고 민국이가 누구인지 기억했습니다. 민국이? 그 팥죽 좋아하던 소년, 할아버지랑 둘이 살던 애 맞지? 기억나셨군요. 그럼 제가 엄마라고 불렀던 것도 기억나시죠? 아, 민국아, 기억나. 엄마라고 한 것도 다 기억난다. 그럼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벌써 30년이나 지났네요. 그러네, 세월 참 빠르다. 언제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된 거야? 아, 그리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니? 저 시한부예요. 얼마 안 남았대요. 제가 몸을 갈아가면서 죽어라 일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저 결혼도 2번이나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가족은 아무도 없네요, 엄마. 아유, 가여워라. 아, 민국아,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았죠? 아, 그래. 진작에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네 생각 가끔 했었다. 기분 좋네요. 엄마가 제 생각을 하셨다니. 아, 엄마, 제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진짜 가족 같았던 엄마를 찾고 싶었어요. 저 무리한 부탁 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해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엄마랑 마지막 추억을 쌓고 싶어요. 저 가는 날까지 엄마가 내 옆에 있었으면 해요. 민국아, 이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다만 네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기적적으로 나을 순 없는 거니? 또 모르죠. 엄마를 만나게 됐으니 몸이 나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기뻐요. 시장에서 일할 때 예뻐한 소년 민국이는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대요. 나이를 먹고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2번이나 했지만 모두 돈만 보고 시집온 여자라면서 진정한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죠. 아무튼 민국이는 쉬지 않고 몸을 갈아가며 일해서 암에 걸렸는데 늦게 발견해서 시한부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민국이 옆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어느 늦은 밤에 민국이가 몰래 나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 옛날에 그 시장에 한번 가봐요. 엄마가 일하던 채소 가게가 어떻게 변했는지, 팥죽집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구경하러 가요. 아이, 민국아, 너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난 괜찮아요. 흥신소장 불렀으니까 몰래 나가서 차 타고 가봐요. 아유, 그래, 나도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민국이의 손을 잡고 몰래 병원을 나와 옛날에 일했던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제가 일하던 자리에는 생선가게 간판이 달려 있더군요. 엄마, 여기도 변했네요. 난 엄마가 떠나고 나서 이 시장을 처음 와봐요. 아니, 내가 장사 접고 한 번도 안 왔어? 왜? 널 좋아하는 상인들이 많았잖아. 글쎄요. 엄마가 그리울까봐 안 갔나 봐요. 엄마, 저기 팥죽집 문이 열렸는데요. 우와, 벌써 장사를 시작했나? 새벽 4시였는데 팥죽집이 열려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장님의 딸이 이어서 운영하고 있더군요. 장사 전 재료 준비를 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저희 둘이 오래전에 단골이었다고 하니 팥죽 2그릇을 주더군요. 와, 엄마, 옛날에 그 맛 그대로예요. 진짜 맛있다. 맞네. 민국이 너랑 와서 먹던 그 팥죽 맛 그대로야. 아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민국이 덕분에 옛날 추억을 되찾았네. 고맙다. 엄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아등바등 살 때마다 엄마를 떠올렸어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민국이와 시장을 돌며 추억 이야기를 한참 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한 대로 의사와 간호사가 난리를 치더군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냐며 엄청 화를 냈답니다. 저희 모자는 낄낄 웃으며 사과했고 다시 병실에서 수다를 떨며 지냈어요. 보름 뒤 몸이 많이 약해진 민국이는 제 손을 잡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엄마, 이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안 돼, 가지마, 민국아. 엄마랑 오래오래 살자. 가지 말고 버텨라. 엄마 남편인 아빠가 보였어요. 나한테 하얀 뱀을 목에 걸어줬어요. 순간 제가 꿨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뱀? 나도 그 꿈을 꿨는데. 네, 알아요. 아빠가 말해줬어요. 하얀 뱀이 치유를 뜻한대요.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거 모두 하얀 뱀이 치유해준다네요. 아유, 그래서 내가 널 만난 거구나. 치유하려고. 날 보고 치유가 됐어요? 그거 듣기 좋은데요. 엄마, 저한테 건물 하나가 있어요. 수십 년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데 그걸 엄마가 받아주세요. 뭐? 그렇게 큰 걸 어떻게 받니? 난 돈 없어도 살만해. 다 늙어서 무슨 건물을 받니? 엄마 말곤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말곤 아무도 없어요. 민국아, 그냥 네가 계속 관리해. 아픈 거 나아서 네가 계속 건물주인 하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엄마,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아빠가 부르네요. 우리 할아버지도 날 찾고 있어요. 안 돼, 가지마. 민국아, 해준 것도 없는데 벌써 가면 안 돼. 엄마를 만나서 기뻤어요. 그럼 안녕. 민국이는 미소 지은 얼굴로 숨을 거뒀습니다. 오열하며 깨워봤지만 절대로 깨지 않았죠. 30년 전 아들 삼았던 민국이가 떠나고 민국이의 변호사를 통해 100억 빌딩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국이가 살던 주택을 받아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게 됐죠. 말년을 민국이 덕분에 아주 편하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부부와 딸이 찾아왔어요. 대문을 열어줄지 고민하다가 한 번은 만나야 하니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들이 감탄사를 내며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와, 우리 엄마 개 탔네. 아니지, 이 정도면 개가 아니라 로또 10번 당첨된 거랑 비슷하지? 그리고 딸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대박이다. 그 김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아는 남자가 집이랑 건물을 주고 세상 떠났다고? 와, 그런 좋은 일이 생기다니. 이제 우리 가족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오빠, 여기 방도 되게 많아. 우리 하나씩 나눠서 쓰면 되겠다. 그러게 말이야. 지금 사는 아파트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와야겠어. 엄마, 건물 관리는 내가 할게. 오빠, 그럼 난 건물에 카페 하나 내고 장사하면 되겠다. 아들과 딸은 북치고 장구치더군요. 저는 아직까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너희들 여기 어떻게 찾았니? 정말 대단하다. 아이, 엄마도 참. 오빠랑 내가 돈 냄새는 잘 맞잖아. 엄마,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되지? 아, 진짜 궁전 같은 집이다. 같이 살자고? 니들은 엄마한테 사기를 쳐서 도망갔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건물 관리하겠다는 말이 나오냐? 뭐? 같이 살자고? 돈이 있을 때만 엄마인 거야? 딸은 천연덕스럽게 실실 쪼개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삐친 거야? 엄마, 가족끼리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는 거지. 아,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잘 살면 좋잖아. 엄마, 화 풀고 우리 재밌게 살아보자. 오빠, 새언니,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요. 아, 엄마 미안해. 1억 사기친 거 잘못했어. 대신 이렇게 큰 집이랑 건물주가 됐으니 화 풀어. 어머님, 저희가 오죽 힘들면 어머님께 사기를 쳤겠어요. 미안해요. 화 풀고 잘 지내봐요. 저는 뻔뻔한 자식들을 보고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웃겨 죽겠네. 이것들이 돈에 환장한 건 알았는데 낯짝이 철판이라서 더 웃기네. 잘 지내자고? 내 집에서 잘 살아보자고?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 제가 박장대소를 했더니 새 자식은 숙연해지더군요. 딸이 사뭇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받아줘. 응? 진짜 미안해. 너희들한테 줄 건물 같은 거 없다. 그건 매각해서 암 환자들한테 기부했어. 이 집도 팔아서 보육원에 기부할 거다. 저는 민국이가 남긴 걸 소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선택했어요. 아들은 농담하지 말라며 삿대질하더군요. 에이, 엄마, 지금 뻥치는 거지? 우리 놀라게 하려고 뻥치는 거 맞지? 누가 100억짜리 건물을 그냥 매각해? 난 돈이라면 이제 치가 떨린다. 니들과 있었던 일은 모두 악몽이었어. 난 아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살 거야. 엄마, 진짜야? 못 믿겠으면 내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봐라. 건물 매각은 끝난 지 보름이 지났고 이 집도 곧 비워야 한다. 난 연금 나오는 걸로 소소하게 살아갈 거야. 운동 삼아 폐지나 주우면서 조용히 살아갈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일러줬더니 아들 부부와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분노하며 제 멱살을 잡더군요. 이 노친네가 미쳤나? 진짜 기부했다는 거야? 엄마, 내 눈 보고 말해봐. 이놈의 자식이 이젠 날 때리려고 하네? 오냐, 다 기부했다, 이 나쁜 자식들아. 아, 진짜 돌겠네. 엄마, 빨리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기부금 돌려받으라고 해. 미쳤다고 100억을 날려. 그게 니들 돈이냐? 내 돈도 아니고 민국이 돈이야. 그런 훌륭한 아이의 돈을 니들이 빼앗아가는 걸 볼 줄 알았냐? 꿈도 꾸지 마! 이 천하의 못된 짐승놈들아! 멱살을 잡고 있던 아들의 면상을 이마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민국이의 골프채로 자식놈들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이것들아, 니들이 찾아올 거라 예상했다! 내가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니들은 그냥 처맞고 쫓겨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더라. 실컷 매나 맞고 가라. 그 와중에도 아들놈은 돈 타령을 하더군요. 아, 엄마 그만해. 아니, 때릴 거면 돈이나 주고 때려. 이 집 아직 팔린 거 아니면 우리한테 넘겨. 니들은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골프채를 실컷 휘둘러 아들 부부와 딸을 때려줬습니다.
현관을 지나 대문 앞까지 밀어내며 끝까지 후려갈겼죠. 자식들은 매만 얻어맞고 네 발로 기어서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는 날 찾지 마. 아들은 바닥에 기며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다 기부한 게 맞으면 우린 엄마를 볼 일이 없어. 젠장, 더 빨리 찾아와서 건물이랑 집을 차지했어야 했는데. 아우, 아까워 죽겠네. 엄마, 평생 우리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오빠 가자. 재수없게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는데 엄마를 왜 다시 찾아와? 다른 데 비빌 데 없어? 새언니 친정에 가서 뜯어보자. 거기도 얼마 전에 당숙 유산 받았다며. 그래, 우리 장모만 믿어야겠다. 여긴 괜히 왔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운 정까지 싹 털어냈습니다. 그래, 니들이 끝까지 그런 꼴을 보여주니 연 끊는 게 더 쉽겠다. 다시는 니들을 보지 않을 거야. 당장 사라져. 대문을 쾅 닫아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훌륭한 엄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집을 팔고 민국이의 재산을 모두 기부했어요. 저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민국이의 변호사가 저에게 집문서 하나를 들이밀더군요. 혹시라도 모든 걸 기부하면 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민국이가요? 그 녀석은 내가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30년 전에 내 모습을 그대로 믿고 있었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주소로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 집은 팔지 마세요. 김민국 대표님이 할아버지와 살던 집이었는데 땅을 사서 새로 집을 지었거든요. 대표님이 입원 중에 지은 집입니다. 마지막 재산이니 지켜주세요. 민국이가 처음 살던 집이라 참 대단하네요. 우리 아들 민국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기부하고 민국이가 새로 지었다는 집에 찾아갔는데 크진 않았지만 아늑하고 조용하니 노후를 거기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파도처럼 여기저기 휩쓸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참 드라마틱하고 신기반기하네요. 저는 죽는 그날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을 저 자신과 민국이에게 약속과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식들의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아들 부부는 사돈집에 가서 돈을 뜯으려다가 실패하고 다른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쳤답니다. 돈을 다 쓰고 잡혔고 갚을 수가 없으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대요. 그때도 연락이 엄청 많이 왔는데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서 상간녀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이때도 저에게 돈이 있냐고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지금 개고생하며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도와주고 싶지도 보듬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못된 엄마라고 욕해도 이젠 손을 다 떼어버리고 싶네요. 지금은 민국이의 집에서 편안하게 호강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변호사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건 역시 민국이가 저를 위해 계획해놨답니다. 키운 자식들보다 잠시 인연을 맺은 소년이 저를 이렇게 치유해줬네요. 그럼 여기서 사연의 글을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작은 위로와 치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